관아마당이 북적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저 사람한테 속았습니다. 분명히 한 말이 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합니다. 사또는 부채를 탁 접고 그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봅니다. 사또가 말합니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보라. 고소인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값은 이미 치렀고 저 상인은 약속한 물건도 주었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건 약속과 달랐습니다. 상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옵니다. 상인이 말합니다. 나으리, 저 사람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는 약속대로 했습니다. 물건도 건넸고 거래는 끝났습니다. 말이 부딪힙니다.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그럴듯하게 말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사또는 고소인을 향해 묻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왜 그 자리에서 바로 따지지 않았느냐? 고소인은 목소리가 잠깐 흔들립니다.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터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상인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관아마당의 공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고소인의 말이 약하다고 느낍니다. 사또는 사실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눈앞의 분위기와 군중들의 반응이 재판을 사실 확인해서 그럴듯한 결론 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조선의 재판은 우리가 떠올리는 것처럼 조용한 법정에서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관청, 그러니까 수령이 있는 관아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재판정이었습니다. 백성의 송사, 사건 처리, 세금, 군역, 치안이 한 공간에서 뒤엉켜 돌아갔습니다. 재판은 순수한 판결이라기보다 그 고울의 질서를 굴리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사또가 종이를 넘기며 말합니다. 소장은 받았다. 이제 중요한 건 증거다. 증거와 증인이 있느냐. 고소인은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그날 옆에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데려오진 못했습니다. 상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인이 말합니다. 나으리 들으셨죠? 증인도 없고 물건도 이미 갔습니다. 말만 남았습니다. 말만 남았다는 말이 사실상 판결처럼 울립니다. 그러나 조선의 재판에서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곧 기록이 됩니다. 조선의 재판 기록에는 공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공초는 신문을 통해 나온 진술을 적어두는 기록입니다. 실록 기사에서도 공초하였다 같은 표현이 신문 기록을 가리키는 말로 반복됩니다. 말은 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에 박혀서 사건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종이에 박히는 말이 언제나 정확한 말이었느냐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장을 끊고 누군가는 또렷한 문장으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 차이가 기록의 품질처럼 보일 때 재판은 이미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에는 지금으로 치면 법률 대리인 비슷한 사람이 관아 주변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외지부라고 불렀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이런 전지가 나옵니다. 무례배가 법정에 와서 품삯을 받고 남의 송사를 대신해주고 사람을 부추겨 송사를 일으키며 법조문을 제멋대로 해석해 시비를 뒤집는다고 전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무리를 외지부라고 불렀고 쟁송이 번거로워지는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관아의 재판은 법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기술, 말의 기술, 관아 출입의 기술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또가 상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네 말이 너무 매끄럽다. 오히려 수상하다.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럴듯함이 곧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상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저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나으리께서도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조선에는 재판을 오래 끌지 말라는 압박이 대도로 존재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분위기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법규로 정리된 압박이었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는 겨록이란, 즉 판결 기한 규정이 나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큰 사건은 30일, 도형이나 유배 같은 중간 사건은 20일, 태형이나 장형 같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10일 안에 결론을 내도록 규정합니다. 증거가 다른 곳에 있어서 조사해야 한다면 왕복 날짜를 빼주되 그래도 정해진 기한 안에 결론을 내라고 못 박습니다. 말하자면 시간을 주겠다. 대신 끝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규정의 기능은 분명했습니다. 재판을 질질 끌어 사람을 감옥에 넣어두지 말라는 규정이었습니다. 관아가 사건을 방치하거나 누군가의 청탁을 기다리며 시간을 끄는 일을 막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의도한 선의가 현장에서는 다른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판결을 빨리 내야 한다는 압박은 판결을 잘 내릴 여유를 줄이기도 합니다. 증인 부르기, 현장 확인, 문서 검토 같은 과정은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기한은 돌아옵니다. 결국 재판은 가장 확인하기 쉬운 것에 매달립니다. 눈앞에서 가장 그럴듯한 말, 가장 큰 소리, 가장 많은 구경꾼이 고개를 끄덕이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중종실록에는 신하가 송사의 처리 기한을 언급하며 큰 일은 30일, 중간 일은 20일, 작은 일은 15일이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숫자의 차이가 있든 없든 핵심은 같습니다. 재판은 빨리 끝내라는 국가 운영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종실록에서는 이 기한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 실린 겨록이란 조문과 그 조문에 붙은 주석을 두고 논의가 벌어집니다. 어떤 잘못된 판결은 즉시 다른 관아에 다시 송사하도록 허락하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취지가 언급됩니다. 즉 국가는 어느 순간 이제 송사는 끝내자라는 선을 긋고 싶어 했습니다. 분쟁이 영원히 이어지면 행정도, 치안도, 세금도, 군역도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관아 마당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또는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합니다. 기한이든 보고든 책임이든 무엇이든 사또의 어깨를 누릅니다. 사또가 말합니다. 증인이 없고 문서가 없으니 내 말만으로 상인을 벌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 억울함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고소인은 울컥하지만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길어집니다. 사또가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여기서 끝내자. 상인은 물건을 일부 다시 내어주고 고소인은 더는 이 일로 관아를 들쑤시지 말라. 이 판결은 정의의 승리처럼 보이지도 않고 악인의 패배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당을 조용하게 만드는 쪽으로 정리된 결론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이 재판이 보여주는 건 누가 더 옳으냐가 아니라 재판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굴러가느냐입니다. 첫째, 재판은 기록과 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말이 기록이 되고 기록이 사실처럼 굳어질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에 잘 남는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그 기록을 도와주는 기술자가 주변에 붙으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둘째, 재판은 시간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기한은 부패를 막기 위해 존재했지만 동시에 대충 끝내자라는 유혹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증거보다 분위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겹치면 이런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진실이 아니라 정리가 판결을 이깁니다. 정의가 아니라 운영이 결론을 이깁니다. 조선 이야기라고 해서 낯설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규정은 분명한데 규정이 작동하는 방식이 늘 공평하지만은 않습니다. 절차가 있는 것과 절차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규칙들은 정말 진실편에 서 있도록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더 잘 작동하는 규칙일까요? 오늘 역사 풍자극장 사또의 재판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각해 볼 만한 역사 이야기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